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요즘에 국내외적으로 너무 뭐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도 약간 둔감해졌었는데 사람들이 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뭐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도 갈등 중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지. 네.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럼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지. 근데 너 같아 예를 들어서 네가 대통령이야?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 있어. 어디 한국 대통령? 한국에. 그러면 미국과 중국 중에 지금 하나를 택하라.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잖아. 그럼 너는 이 두 나라 중에 어디 택하니? 어디 얘기해도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거야. 이게 어려운데요? 네. 대답을 해야지. 대답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우리 또 혈맹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한 7, 80%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니 뭐 요즘 친구들이든 뭐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런데 이 조금 역사를 과거로 쫙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서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전 세계 최강 국가 어디야? 명청이었죠. 중국. 그럼 명청이지. 그때 중국 명청을 세계 그 경제사에선 어떻게 보냐 하면 중국이 그때 은본위제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지정은제 일조편법. 그렇지. 지정은제를 할 정도 그 어마어마한 대륙에서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전 세계에서 은이 밀려 들어왔어. 왜? 중국의 도자기 사야지, 비단 사야지, 차 사야지, 또 향신료 중에 일부는 또 중국이 원조거든. 그렇죠. 그런 거 사재 끼는이라고 중국에 어떻게든 뭐 금이든 은이든 들고 가서 그거 비단 좀 주세요, 도자기 좀 주세요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해서 구가했단 말이야. 금은 보화가 많은 이런 국가라는 점에서 전 세계 부의 1등이었지. 사실 지금 미국과는 비교도 안 돼. 미국은 지금 무역수지 적자잖아. 네, 그렇죠. 뭐 1, 2년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모든 상품을 지 혼자 만들 수 있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절대적으로 의존했으니까 이건 지금과 비교가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 자, 그런데 왜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부국 강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 산업혁명이 왜 중국에서 안 일어났지? 그러게요. 왜 안 일어나? 그잖아. 그렇게 많은 자금 있고, 그렇죠. 그렇게 기술력도 월등했는데. 또 학문적으로도 또 엄청 뭐 발전해 있었고. 그렇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다 보면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가름할 수가 있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알 수 있어. 좀 설명을 해보면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금과 은의 반 이상이 중국에 딱 채굴된 거는 이런 정도 있었거든. 자, 그런데 그런 정도 이건 뭐 옛날에 객관적인 통계는 없으니까 뭐 더 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 추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이렇게 18세기까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가 다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금과 은이 밀려 들어오는데 은본위제를 하고 있는 나라야. 그럼 무슨 경제 현상이 생겨?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너는 꼭 인플레이션의 개념에 약하더라. 아니야, 인플레이션. 아니요,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아니, 은을 쓰는 나라에서 은이 밀려 들어오면 그렇죠. 당연히 그건 은의 인플레이션이 가치가 생기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 자, 그래서 도심지 지역에선 어마어마하게 은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고물가, 그리고 그 고물가 속에서 사람들 쓰려 보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많이 줘야 그 사람도 생활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종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임금 고물가 기조가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일성지 도시들과 일부 선도 도시들에 아주 공고히 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고물가와 고임금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분업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높은 걸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도달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부터 전 세계에서 중국 물건 사러 이제 해안가에 오다 보니까 이거 외국에다 물건 팔아서 버는 게 내한테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되는 거야. 자급자족할 때가 지금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분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우리들이 먹을 쌀도 재배하고, 우리들이 입을 옷을 재배하기 위해서 면화도 생산하고, 우리들이 마실 차도 재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동네는 야, 우리 동네는 면화 재배해서 영국 애들한테 파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면화만 싹 재배하고. 그다음에 타이완은 주로 뭐를 많이 재배한 줄 알아? 사탕수수. 사탕수수. 어. 아열대 지방. 그렇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우린 사탕수수 팔아서 떼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든가. 어떤 데는 또 차만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단일 지역이 단일 특산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분업화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업화가 되면서 국가도 그걸 그냥 관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더니 물건을 싸게 생산하게 되잖아. 대규모 생산하니까. 하여튼 대량 생산에 특화돼 있는 나라예요. 그럼. 네.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을 해서 물건도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물가 잡는 데도 좀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가 그 당시 관여했던 거는 간간히 쌀 좀 재배하세요. 쌀 좀 재배하세요. 이 정도만 지정했던 동네들이 있어. 왜냐하면 도심지에 이제 쌀 생산하는 사람 없으니까 먹을 거 갖다 납품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분업화가 됐다? 아니, 산업혁명의 초창기가 분업화 전문화 아니야? 그렇죠. 바로 그것도 이렇게 중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본도 엄청나게 축적됐고.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이, 만약에 그때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중국이 선도했다면 팍스 중국이 14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때 중국이 몇 세기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다가 방금 말했던 내가 이 산업혁명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 호랑이에서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호랑이로 바뀌어버린 위상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대목이 중요한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 이게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어. 뭐냐면 중국 청나라하고 영국의 왕실이 노사관계를 다루는 스킬이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해.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오랫동안 누군가가 골방에 앉아서 기술 개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험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돈과 시간? 그렇지. 돈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대부분 제공했냐면 영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중국도 그때 가장 많은 돈을 쟁여놓고 있는 쪽은 다 농업이었어. 생각해봐. 아까 중국도 차 수출했지. 그렇죠. 면화 수출했지. 면화를 비단으로 살짝 바꿔 수출하는 것도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도자기는 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도심지 한복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가마에서 저 시골에서 떼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었고, 영국 역시도 산업혁명의 초기 자본을 댔던 게 농업혁명으로 돈 번 사람들이야.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영주 밑에서 그 농노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고 자유시민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그렇다고 내가 증기기관 만들겠다, 철도 놓겠다, 자동차 놓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이제 내가 농업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게 된 거야. 근데 예전에는 영주가 내가 생산한 거에 일부 가져가고 남는 것만 내가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걸 딱 봤더니 얘 능력이 있는 놈이네. 내년부터 넌 이제 10개씩 납품하지 말고 20개 납품해. 이렇게 그걸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생산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 줄 거 딱 주고 내가 딱 쓸 만큼, 아니면 내가 딱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생산하면 됐어. 근데 영주가 삥 뜯어가는 게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 야, 이제 다 내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혁신. 발현해. 그렇죠. 그리고 그 혁신이 단순히 그냥 뭐 호미 같은 거 잘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기술도 접목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면서 일어난 혁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농업을 좀 괜찮게 해서 돈을 벌게 된 부유층이 됐어. 분홍이 된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어느 날은 농사 접은 사람이니까 알잖아.
갑자기 가뭄 엄청 와서 또 흉년이 들어서 갑자기 내 소득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이 농업만 의존해서는 내가 위험 관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일에 내 잉여 자본을 좀 투자해야겠다. 그리고 이 분홍들은 인근의 농토는 내가 벌써 다 샀어. 네. 근데 이걸 또 사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일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투자할 수 있을까 봤더니 몇몇 또 아주 독특한 괴짜들, 너드들은 도시로 가서 이상한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뭐 발명가가 돼보겠다고 하고 막 이상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걸 만들면 농업 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걸 자기가 발명해 보겠대. 그러면 좋아. 내가 투자할 테니까 그 기계 만들면 이거 내 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초창기 산업혁명의 모든 자본은 아니 없었던 산업에서 산업혁명 자본을 어떻게 제공해 주니? 원래 농업에서 있었던 자금이 새로운 거를 트라이하는 선도적인 벤처 자본으로 작용해서 산업혁명의 시드가 된 거거든. 그게 그렇죠. 아니 산업이 없는데 무슨 산업혁명 그렇죠. 자본을 재? 그잖아. 그래서 이 농업혁명을 했던 그 지주 계층, 분홍들,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도 리드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주주 중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농업 부분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갖게 됐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영국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금 말했던 산업혁명의 시드를 제공한 대주주이자 저쪽 지방에 가면 대영주 같은 어떤 분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슬슬 근로자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선 이 동네 토지 내가 다 먹었거든. 그렇죠. 이 나 말고는 얘네들 일할 데가 없네. 그리고 여기 방앗간은 이제 내가 다 장악했어. 야, 니들 밀가루를 만들고 싶으면 내 거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알지? 다 독과점이 되잖아, 그렇죠. 시장은. 네, 그렇죠. 지역별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뭐 하겠어? 단가 높여야죠. 높이거나 또는 니네들한테 주는 품삯을 낮추는 거지. 이건 자본의 습성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교섭력이 높은데 물론 정말 인심 좋은 경주 무슨 시 집안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백리 이내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 그렇지. 그런 사람도 간간히 있었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인데 대부분은 자본의 습성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때부터 슬슬 노사분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대기근이 중간중간 무슨 이상기후현상 비슷한 걸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지주들한테 우리 그 무슨 그 하정우 나온 영화 있잖아. 하면서 하정우 나온 군도. 윤종빈 감독의 군도. 그래. 거기 보면 봉기에서 영주 집안에 터들어가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왕왕 생겼어. 그런데 그때 영국은 철저히 누구 편을 들어준 줄 알아? 자본가. 자본가 편을 들어줬어. 그래서 실제 내가 몇 개 찾아왔거든. 네. 그 당시 영국에서 있었던 여러 보도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면 18세기 영국에 대해서 묘사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있어. 홉스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8세기에 접어들어 공장주들의 목소리가 점차 정부의 목소리가 되어버렸다. 대중의 여론이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자신을 내세워 국가 권력을 활용했다.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뭔가 봉기가 일어나가는 있을 때마다 국가가 철저히 자본가 편만 들어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자본가들이 이 봉기한 세력들을 잘 누르고 컨트롤하고 그 자기가 모은 자본 있잖아. 자본을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모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많이 모여진 잉여 자본을 도시에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진짜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자본으로 야, 너 올해도 이 발명가 뭐 앤드류 발명가 올해도 실패했어? 아이, 이 사람 자동차라는 거 말이 안 끄는 마차 언제 가져오는 거야? 내년 또 해봐 하고 또 보내주고 또 실패했어? 아, 이거 하여튼 또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너무 여유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그 길로 가버린 거야. 산업혁명이라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서 그걸로 간 거야. 선순환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영국은 팩트 체크로 그렇게 갔다는 거고 그럼 청나라는 당시 어떻게 됐느냐. 청나라도 아까 어마어마한 분업화가 된 상황 속에서 분홍들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청나라는 이 분홍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자, 청나라는 중국 왕조 중에서 한족의 왕조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만주족의. 만주족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수민족이라고. 아, 그렇죠. 소수민족이 중국 대륙을 장악했어. 그러면 제일 쪼달리는 게 뭐야?
쪽수. 그렇지. 그렇죠. 봉기인 거야. 맞아요. 얘네들은 봉기가 제일 무서워. 그리고 명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니? 세금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많이 일어나서 그 명나라의 명분이 사라지고 민심이 이반되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또 청나라가 내려와서 그렇죠. 이 소수민족 만주족이 이 전부를 장악했단 말이야. 또 그 임진왜란 때 또 만력제가 재정 걷어낼 때까지 그냥 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낼 때까지 또 세금 걷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더 걷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나라는 계속해서 소수민족이 다수의 민초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봉기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어. 그리고 소수민족이 지방 각 지역에 자기 만주족을 내려보낼 수가 없지. 그래서 청나라의 관료 시스템과 어떻게 보면 정부 시스템은 지방의 향리, 그러니까 이 호족이라는 세력들을 인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의 일부를 그들에게 위탁을 했어. 맞아. 그 자치권을 주고요. 맞아. 뭐 조세 징수권한. 징수권하고 맞아. 뭐 노동력 징발하는 것까지 다 다 인정해줬어. 왜냐하면 만주족의 숫자가 안 되니까 그 지방의 모든 말단 관리부터 높은 관리까지 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방에 파견가는 중앙에서 내려온 관료가 있는데 그 관료는 지방의 호족들하고 손을 잡고 제가 이번에 본사에서 내려온 누구입니다. 그러세요. 이 동네 잘 모르시죠? 이 동네는 뭐 그래도 환영합니다. 왜냐면 이 타협이고 협상이고 그렇죠. 공존이니까. 그래서 지난번 관료분께 말씀드렸는데 참 여러모로 이번에도 제가 또 신세 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존이 됐던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 내가 이 동네 꽉 잡았어. 그러면 소장료 좀 올려? 품삯 좀 깎아? 그리고 방앗간 이용하는 비용 좀 올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여기도 중국도 또 봉기가 일어나지. 그렇죠. 중국도 많이 일어나는. 거기 봉기의 나라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청나라는 뭘 했냐면 이 향리와 청나라가 오히려 더 공고히 결탁됐으니까 오히려 이 호족들, 향리들을 중앙에서 더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만주족이라는 소수민족의 특성상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초들이 다 일어나면 우리는 오갈 데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향리들을 오히려 설득해. 품삯 좀 깎아줘라. 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지금 세금 징수하는 권한이나 아니면 노동 징발하는 권한 저쪽 길 건너편에 최대감한테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를 압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나 찾아왔어. 중국에서 어떻게 대기근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황제가 장강 하류의 지역에 양쯔강이죠. 공기가 일어났다고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했더니 포고문을 벽보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붙인 거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폭도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리석은 백성들아. 행정 당국의 적절한 상황 대처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지 못했느냐? 내가 곧 처리하려고 했어. 이 얘기야. 알고 있다. 나 알고 있고. 좀만 기다리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야. 그래서 황제는 지방 관료들에게 이 분노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각자의 목을 만족시킬 것을 이미 지시하였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판매 가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주민 양측 모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이게 잘 진행되는지 조사하도록 조사관도 파견했다. 이게 포고문에 나와 있는데 아까 영국하고 약간 온도가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폭도들이 민심이 달래지면 그러면 그 지방 호족 세력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번에 좀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죠. 하고 갔는데 폭도들의 민심이 이걸로 감당이 안 되면 그 향리들을 끌어내렸어. 그래서 권한을 없애거나 그 사람의 재산을 일부 뺏어서 나눠준 적도 있는 거야.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놈이 나쁜 놈이었다. 이거 너가 아주 이 나쁜 부정부패한 놈 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달랐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달랐을까? 영국은 왜? 영국도 그러면 쪽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 쪽수는 더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영국은 철저히 지주계급에 대해서 훨씬 더 옹호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청나라는 반대로 민초들에게 더 옹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영국은 유럽 본토의 여러 국가들과 대륙 패권과 또 내부적인 유럽의 각종 전쟁에 휘말리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대규모 자본이거든. 자본이죠. 군자금. 근데 그 군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대부호들인데 그 사람 말들을 안 들어주고 이 왕이 지금 프랑스가 넘어오든지 아니면 저쪽 그 뭐 저 프로이센 그 왕국에서 넘어오든지 뭔 일을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얘네들 말을 안 들어준다? 당시 유럽은 대외적으로 너무 불안전했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군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거고 한마디로 돈줄이 끊길까 봐. 그렇지. 근데 청나라는 이미 전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시스템에서 딱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건 딱 하나야. 민초들만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얘기했다. 내가 강희제도 찾아왔어. 강희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부 주요 수입원인 토지세를 올리지 말고 농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걸 철저히 이행했어. 그 다음에 후임 황제들에게도 이것만큼은 지키라라고 자기가 뭐 유운이라고 해야 되나? 유운을 남겼고. 유운을 남겼고 후임 황제들도 이 약속만큼은 강희제가 시켰던 것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 토지세는 안 올리고 이상한 새로운 세원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새로운 거 비모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세입원을 찾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그 당시 청나라가 민초들을 대하는 것과 영국이 대했던 것이 다른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어. 바로 그러면 그 샌드위치였던 그 중국의 호족들, 향리들.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판단을 하게 됐느냐? 다음 시간에.